국내 보안 계획 104 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부정할 수 있어야 마음을 갖고도, 다 갖춘 마음을 갖고도 나는 죽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목소리 발성 기관이 필요하고, 그 발성 기관을 그 화석상 정글을 찾아가서 적어도 네안데르탈시스는 그 정도 발성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말 자체가 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국제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은 7만 년 정도, 지금부터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우리 아까 장래 문화를 남긴 것이 10만 년이 있고, 10만 년에서 좀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3만 년 동안 아마 인지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중요한 인지혁명이 언어 능력, 말하기 능력이 크게 늘어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윤지하구님, 네. 첫 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난 인지혁명 탓으로 다른 호모들과 살아남기 다툼에서 이겼다. 이 인지혁명을 거쳐 사피엔스가 얻은 것은 말하는 힘이다. 그 말하기 능력을 어쨌든 10만 년 전 또는 7만 년 전부터 3만 년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시켰다는 게 유발 하랄의 주장인데, 이 사람은 논거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결속력을 가지게 되느냐를 연구했는데, 그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여러 계기들 또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남을 험담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통 뒷이야기 또는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험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모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 조직체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조직체 내에도 그 모임이 안 오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나쁜 평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점을.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조직의 결속력을 만드냐면, 그 모임에 자꾸 참석하도록 하는 압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 모임이 안 오는 순간 나를 험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대략 한 150여 명이 150 조직체가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모이고, 그 모임 바깥에 있는 다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또는 다른 짐승에 대해서 험담을 했겠죠. 험담을 했을 것이다. 그래봐야 한 150 정도, 150 개체 정도가 모여서 아주 튼튼한 조직체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아무튼 로빈 덤바의 연구는 어쨌든 끊임없이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지. 거짓말을 지어내서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서 걔가 듣더라, 쟤가 듣더라,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꾸며내서 결국 그런 말이 자꾸 오가면서 듣는 우리도 즐겁고,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모임이 만들어지는 건데, 유발 하랄리는 그런 뒷담화보다 좀 더 나아가려면 수십만 개체, 수십만 사람 또는 수백만 사람을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어서 전쟁에 내몰기도 하고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더 필요한 게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없는 이야기, 허구를 지어내는 거죠. 뒷담화는 험담하는 거지만, 약간 근거 있는 뒷담화이지만 엄청난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신화랍니다. 신화, 하나님, 불멸 같은. 그래서 전설과 신화, 종교, 이런 허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 수 있는 생명체가 되고, 개체들이 단체들이 되고, 그 힘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다른
호모 사피엔스 아종들 또는 호모의 다른 종들, 호모의 다른 종은 지난 시간에 에렉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빌리스 또는 네안데르탈렌시스, 하이델베르그시스 이런 게 있다 했죠. 그런 다른 호모 속에 속하는 다른 종들하고 경쟁.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 안에 있는 다른 아종들 사이에 경쟁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겼지 않냐라고 이제 지금 유발 하라리도 추정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추정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바르키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제 결국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둘 다 거짓말하는 능력, 허구를 내는 능력, 그 다음에 부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았는데 저의 생각은 약간 다른데 저의 생각은 오히려 긍정하는 힘이 더 원천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28쪽입니다. 바르키와 하라리는 거짓 믿음을 갖거나 없는 이야기를 꾸미는 데서 말하는 힘이 자라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하기는 참말들에서 먼저 비롯되지 거짓말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아니를 말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응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기 전에 먼저 참이라 믿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건 제 이야기이고 철학자의 견해고요. 아무튼 철학 위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허구, 그다음에 신화, 거짓말 또는 그 부정 본능 등등이 이제 그 언어가 말이 이제 성장하게 된 계기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참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강의에서 말했듯이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가 예, 응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 응 그게 참이다인데 넌 참이다인데 넌 참이다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이제 그것부터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통점은 어쨌든 말하기 능력이 중요하다.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든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이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특징은 말의 언어 능력이 어쨌든 핵심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지구를 뒤덮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볼 수 있을 텐데, 참고로 제가 언어 철학, 말의 언어 철학이 전공인데, 지금 이 시간에 언어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 특히 고고학자들 또는 생물학자들의 탐구를 일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철학자 중에서도 자연과학적 설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뇌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해서 두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탐구하죠. 그리고 이런 걸 탐구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이게 말을 하려면 그 두뇌에서 우리의 근육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렁뚱땅이라는 발음이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혀 모양을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가슴근을 이렇게 해야지 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얼렁뚱땅이 내려면 아주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혀하고 모양 이것이. 그래야 이 바람에 렁 이렇게 리얼이 다 모두 제가 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데 두뇌가 이미 자동적으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처리하려면 그 자동 회로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자동 회로가 이미 두뇌에 이제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신경 구조를 탐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는 또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이미 아이 때부터 이걸 하도록 교정시켜 하는 게 있는데 그 교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교육이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갖추었던 능력이든 언어의 모든 것은 말하기의 모든 것은 우리 몸에 있다. 신경 상태에 있다. 라는 견해, 유전자에 있다는 견해는 언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속성 중에 언어의 의미, 뜻 이걸 좀 없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점에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에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말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신경과 유전자만으로 말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 콰인의 견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연주의 철학자 콰인에 따르면 말하는 것은 짐승이 먹는 풀과 못 먹는 풀을 가리는 일과 비슷하다. 그는 말하기에 가장 밑바닥에 말 나누는 이들이 유전자를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유전자를 공유하여 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자연 선택으로 비롯된 미리 맞추어진 어울림 때문이다. 그는 이를 예정조화라고 말했다. 예. 오늘 지금 다룰 주제는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제라서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자연주의 철학자 콰인, 이분은 언어 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 철학자이기도 한데 물론 과학 철학도 하신 분입니다. 논리학도 하셨고, 이분은 언어의 의미, 뜻이 유전자나 신경에 의해서 다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먹는 것, 먹을 수 없는 풀을 피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이 있는데 풀에다가 이렇게 코를 대고 먹기 싫어 하는 게 행동인데, 이 행동은 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행동과 근본을 같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 냄새를 킁킁 맡고 이렇게 먹으면 이 풀을 먹어도 돼 라고 긍정하는 활동과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하는 것, 어떤 참이다고 긍정하는 것, 또는 아니야, 거짓이라 부정하는 것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풀을 먹는 것, 먹을 수 없는 풀을 피하는 것하고 같다면, 이것은 신경, 그 다음에 또 유전자, 그 다음에 진화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가 어떻게 그러면 먹는 풀과 못 먹는 풀을 가리냐. 예를 들어서 풀에는 고유한 냄새가 있거든요. 풀에는 어떤 화학물질이 나와서 코를 이렇게 자극할 텐데, 물론 소는 의식하지 못해요. 이 풀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 화학 구조로 구성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이 풀 냄새는 싫네? 나는 피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자극이 들어오면 저절로 이것을 피하도록 하는 어떤 신경회로를 갖추고 있는 어떤 소하고, 그걸 피하지 않고 마구 먹는 소가 두 개 있으면, 피하지 못하는 소는 살아남아요. 피하지 못하는 소는 죽어요. 그걸 먹으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으니까. 피하는 소는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 자연 선택이라는 건 이 소가 의식하든 의식하든 관계없이 어떤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수 없는 풀을 가리는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한 종류 풀, 먹을 수 있는 풀을 저절로 피하도록 하는 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소가 이제 새끼를 자기손 낳아서 교육 없이도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수 없는 풀과 먹을 수 있는 풀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이 어떻게 소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먹을 수 있는 풀과 못 먹는 풀을 가리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또 곰 같으면 이것도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결정됐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풀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끼 곰이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고 어미 곰이 그걸 풀을 먹으면 새끼 곰도 똑같이 그 풀을 냄새를 맡고 먹습니다. 그리고 어미 곰이 어떤 풀을 냄새를 맡고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주치를 취하면 새끼 곰을 그걸 보고 먹지 않습니다. 그게 일단 전수가 되면 그렇게 교육받은 새끼는 또 자기 새끼한테 똑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받도록 하는 또 신경체계 갖춘 거죠. 갖추고 어머니의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도록 하는 게 이제 갖춰져 있으면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데, 어쨌든 현대 생물학에서 다양한 동물 행동은 유전자와 지금 학습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간 언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 이제 콰인이라는 사람의 견해입니다. 콰인의 견해도 예컨대 우리가 논리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면 진리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나 진리표가 있고 거짓이다의 진리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나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보았을 때 그걸 현재 우리가 논리학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처리하는 사람은 생존에 문제가 있다거나 번식에 문제가 있어서 도태되는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겁니다.
이면을 잘못 쓰면 뭐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럼 저기 가면 죽는데 저기 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저기 가면 죽었는데 저기 가버리면 죽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추론 못 해가지고 이면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거로 이해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종족은 생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치 그런 방식으로 이거나 이면을 익혔을 것이다 하고 이제 콰이는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논리의 체계조차도 방금 말한 어떤 자연 선택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도널드 데이비슨이고 그 제자는 그런 방식으로 언어의 의미, 그런 방식 논리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졌는데 저는 이제 그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순수히 자연과학을 따르면 적어도 말을 갖게 된 것이 이러한 자연과의 끊임없는 접촉 때문에 자연과 일치하는 생각, 말을 가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자연과 불일치하는 생각, 불일치하는 믿음을 가지면 도태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이런 과정을 갖도록 각자는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윤지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를 보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 생명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연에 생존할 수 있도록 각 유전자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과 윤지님이 쓰는 말이 윤지아우님이 쓰는 말이 이게 그 의미라는 게 없어도 어떻게 딴 데 의미가 있어서 공유 안 해도 유전자 자체가 비슷해가지고 유전자가 이 세계를 비슷하게 판단하니까 그것 때문에 각자가 주고받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의미를 주고받지 않지만 그러니까 순전히 막 이렇게 음파만 주고받고 하지만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다.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해서 이걸 자연 선택으로 미리 맞추어진 어울림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예정조화라고 그러고요. 이 예정조화는 어디에서 따온 말이냐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에서 따온 말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느냐, 의사소통이 너무 힘든 주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맞춰져 나왔다. 각자의 삶, 그 다음에 각자가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내 손도 움직이잖아요. 내가 손을 움직이고 싶어라는 건 내 마음인데 그런데 손이 움직이잖아. 어떻게 내 마음이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카르트는 실패했다고 보고 라이프니츠는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았다. 그렇게 움직이도록. 이 사람은 결정론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고 바로 그때 이 내 손이 움직일 거야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았다. 마치 두 개의 시계가 있는데 내가 차고 있는 시계와 동건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왜 똑같느냐? 시계 자체가 서로 주고받는 건 없어요. 시계 자체가 잘 작동되도록 미리 시계 만드는 사람이 세팅해 놓았죠. 시계 다 째깍째깍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3시면 그쪽 시간도 3시고 다 3시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이스테블리시드 하모니라고 합니다. 미리 예정해서 설계해 놓은 조화 하모니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지금 자연주의자 카인은 하나님 같은 존재를 여기 가져오는 걸 맞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맞춰졌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서 자연 속에 살다 보면 이걸 안 맞춰지면 멸종하고 맞춰지는 사람만 남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 특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동하고 생각하도록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시계처럼.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한 예정조화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이제 자연주의자의 설명 방식이고, 근데 언어라는 건 그걸 약간 넘어선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악바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인도 무굴 제국의 이제 황제인데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 말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인도가 너무 큰데 너무 언어가 많은 겁니다. 이걸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하고 싶고, 근데 또 인도 제국 말고 페르시아라든지 딴 쪽도 있잖아요. 그 나라 말이 다른데 말이 너무 다르니까 말을 통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는 말이 진짜 말이고 천국의 말이다 라고 생각해서 실험에 돌입합니다. 좀 지금은 깜찍한 실험이지만 나름대로 국책 사업이죠. 황제 국책 사업으로 해서 아주 이제 한 30명 학생 아이들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걸 어머니로 떼어내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벙어리 집이라는 곳에 이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벙어리인 유모들에게 이제 키워집니다. 키워지고 들락날다 할 때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 주위를 지키고 있고 인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실험을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실험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끔찍하게도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상되죠. 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뭐 인도에서 발견된 아이가 있잖아요. 동물에 의해서 키워진 아이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서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악바라의 실험은 수십 명 집단으로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자기들끼리 새로 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말이란 건 우리가 아무리 유전자를 타고나도 또는 똑같이 생존 활동을 해도 그들 스스로 말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반드시 이미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존재가 개입해서 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는 점에서 말하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전자라든지 신경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학습도 장난스럽게 학습해서는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학습은 항상 참이다를 가르치는 학습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참이다라는 개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과 착함과 아름다움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중요한데 이 의도는 이미 마음을 갖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양심을 가진 어른에 의해서 심어진다는 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연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어떤 것과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뜻의 역사가 아닐까. 이제 자연의 역사가 있고 뜻의 역사가 있고 또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만 우리 삶이 키워진다는 게 철학자의 답변이고 물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까지 질문 혹시 있나요? 궁금한 거라든지 의문이라든지 반대하고 싶은 거 있나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절의 목소리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가지고도 생존할 수 있으려면 부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정할 수 있으려는 마음이 있으려면 말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생기고 부정할 수 있는 인간이 생기고 다 갖춘 마음의 틀을 가지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진화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그런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종족들이 그 자손을 번식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학습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게 그 쭉 이어진 논리인 것 같은데 그 인도에서 실행한 그 시험은 너무 단기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최초의 시험을 다시 되풀이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맞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진화하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종족이 자연 선택이 돼서 진화해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학습을 통해서 그게 뭔가 유전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훌륭한 주제이고 질문이고 요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주저한 것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악바르의 실험은 여러 군집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아이를 키워도 그들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을 몇 세대를 한번 걸쳐서 해보는 거죠. 세대를 걸쳐서 해보았을 때 어떻게 될지를 실험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약간 생각만으로 실험할 수 있고 아마 실제로 하기 힘들 건데 근데 저는 생각만으로 해서 실험했을 때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세대를 거쳐도. 그런데 이건 당신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한다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어쨌든 아직까지 물음표를 남겨야 되는데 저도 우연히 생기긴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지적했듯이 우연히 생겨야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생기긴 힘들다. 단순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3배 유전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발생하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걸 분명하고
하지만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뭐 생겨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른 초월적인 존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실 아담에게 말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건 분명하고 저절로 생기기 매우 힘들다. 하지만 우연이라도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연히 생겨야 된다 하는데 그럼 우연히 생길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되냐를 이제 짧게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제를 읽고 한번 아까 질문하면서 계속 답을 이어갈게요. 사피엔스는 언제 응과 아니를 말할 수 있었을까? 아무렇게 옹알거리고 주절되는 오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주절되는 것이 바깥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절되는 것이 참말 또는 거짓말일 수 있음을 깨달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는다. 그가 바로 첫 사람이다. 그가 알아차린 참과 거짓의 깨달음은 문명의 씨앗이다. 예. 그래서 처음 말을 하려는 조건을 지금 들어놓았는데요. 보통 언어에 대해 착각하는 게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익혀가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낱말 한 10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후손은 한 100개 이야기하고 그 후손은 1000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10,000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언어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는 철학적으로 볼 때 말이라는 건 낱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문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참인 문장들에 의해서 그 참인 문장에 의해서 반복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눈은 희다, 눈은 차갑다, 눈은 겨울에 내린다 라는 어떤 그런 문장들 모임 속에서 눈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눈의 의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눈만 가지고 결정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미 낱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여기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풀도 있고 눈도 있고 보이잖아요. 이걸 분간하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안 갖고 있으면 이 사물 자체가 이미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어른그리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걸 게슈탈트라고 그러는데 게슈탈트로서 우리가 들어오는 거지 이 그림에 어떤 장면, 뭐가 있고 무엇인지를 구별하려면 이미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 하늘에서 내려온 눈을 딱 꼬집어내서 개념화시키려면 이미 눈에 대한 어떤 언어들이 있어야만, 문장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점에서 낱말을 먼저 익힌 것이 아니라 문장들을 익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최초로 말을 하는 사람은 낱말 한두 개 익힌 사람이 아니고 응, 아니 또는 참이야, 거짓이야를 파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물론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장난치다가 막 그냥 말 안 되는 비명비슷한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둘이가 우리가 하는 표현이 왠지 바깥에 어떤 물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좀 춥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깥에 어떤 사실이랄까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느낄 때 이게 그 말이 참이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참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걸 하게 된 최초의 짐승들이 있다면 바로 그 짐승들의 후손들이 또 그 후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를 낳았지 않나. 최초의 그 사람이 최초의 아담과 이브고 그 후손들이 우리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말하기가 신적인 힘, 기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우연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우연적인 일은 매우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 우연적인 일은 적어도 우리가 여러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말을 찌끄리다가 이 찌끄림이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뭔가를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참이다 거짓이다는 자연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장은 자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 사물들이 자연을 구성하고 있지 눈은 희다라는 문장이 세계는 있지 않습니다. 눈 자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흰 눈이 있는 거지 눈이 희다라는 문장은 우리 사람의 고함물이야. 일종의 지성의 고함물. 지성 자체가 그거다는 건데 철학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최초의 존재가
아담과 이브가 될 거고, 바로 그 말이 언제 나왔느냐, 그걸 다음 시간에 밝혀볼 텐데, 그 말이 이제 후보는 적어도 한 10만 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1만 년일 수 있고 3만 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우린 그 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두뇌 보완 계획 104절 말에 대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 항상 이게 안녕.